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걸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기념일 같은 거 잘 좀 챙기시는 그런 타입이십니까? 네, 기념일 중에 다른 거는 못 챙겨도 결혼 기념일은 꼭 챙겨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심하게 쫓겨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못 얻어먹고 고기 반찬 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요즘 남편들이 그렇죠?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생겨. 뭔세 어떠십니까? 기억을 다 하는데 챙기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톤 다운됐어요. 조금 공포감이 지금 들어서. 네, 이거 살다 보니 기억해야 될 날들이 많은데 특히 국경일도 있고 한데 정말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임무를 수행해내는 우리 또 군장병들의 이야기가 있는 날이 있다면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텐데, 자, 오늘 그런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저희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격수 이제 착용하지 말까? 7주년 아덴만 여명 작전 푸른 바다의 전설. 와, 7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예. 우리 선박 3호 조얼리호가 아랍에미리트의 스리랑카로 이동하던 도중에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의 입구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의 피랍이 됐죠. 네. 현재 파견된 우리 해군의 청해 부대가 과감한 구출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해적들을 수탕을 하고 우리 선박도 이제 구출을 해내는데, 이게 세계 그 해상 인질 구조 작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이 피랍 7일 만에 아주 그 어려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뭐예요 지금? 그럼 욕심 좀 내지 마시라니까요. 나뭔 소리가 돼. 자꾸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송중기 내려고 그러세요. 아주 송중기 냈어요? 송중기 냈어 이거. 역시 빠르시네. 원쌤 위제 반응이 아 오잖아요. 저는 뭐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뭐 말인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길이남을 그 성공이라는데 왜 그 길이남을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우리 군이 해외에서 네.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좀 해적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해적이. 예? 이 상황을 보고 또 그 어떤 옛날에 후크 선장 피터팬 나오잖아요. 네. 혹은 캐러비안 해적에 나오는 잭 스페로우인가요? 좀 약간 멋지게. 네. 네. 영화니까 멋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탈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21세기 해적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군요. 해적이라기보다는 난민에 가까운 그렇죠. 분위기죠. 네, 그러네요. 원래 이분들이 해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소말리아 내전이 되게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1991년에 이제 정부가 정복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적이 생겨나는데, 처음에 이제 보호해줄 정부가 없으니까 이 소말리아라는 국가가 이제 주변에 굉장히 좀 취약해졌어요. 네. 그래서 딴 데서 와가지고 화학 물질 버리고 핵 폐기물 버리고 쓰레기 더미를 소말리아 해역에 버리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 지방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 어민들이 좀 막아보자 해가지고 자경단 같은 걸 만든 거예요. 해양 방범대를. 그게 이 소말리아 해적의 시초입니다. 좋은 의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시작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된 거네요? 생계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해적들은 붙잡힌 배들한테 일종의 이제 벌금 형식으로 이제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이 외국 선박에서 이 돈을 받아냈다. 네.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데 그 액수가 적지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인질 몸값이 한 100만에서 200만 달러. 나중에는 한 500에서 700만 달러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참고로 소말리아 국민의 90%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2달러였습니다. 2달러. 하루 평균 수입이 2달러. 2달러요? 예.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0만 달러 이상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로또죠, 로또. 또 이 문제는
전체 석유 생산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가 아덴만 이 소말리아 인근의 그 해역을 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적 입장에서는 뭐에 먹잇감이 안 온 거겠죠. 뭐 나쁜 의미로 목 좋은 거네요, 그거 진짜. 그렇죠. 예. 예, 예. 처음에는 좀 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네. 하다가 이게 좀 완전히 변질이 된 케이스. 변질이죠, 변질. 예, 예. 특히 2008년에 이제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그 소말리아 반도의 그 푼틀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 이 지방 정부의 이제 무장 군인들, 직업 군인들이 해적으로 이제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 좀 정말 강해지고 군인들이 막 이제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물류를 위협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적들이 납치로 벌어들인 돈만 3천만 달러, 300억이 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유엔의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2008년 10월에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를 하게 되죠.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이때 그래서 유엔의 요청을 검토를 하고 한국군 사상 첫 전투함인 전투함 파병부대죠. 전투함 파병부대인 이제 청해부대를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다들 이거 왜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그 얼마 전에도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예, 아덴만 작전 일어나 그또 피납되는 일도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집중 타격되는 거죠? 미국 배도 그렇게 많이 막 러시아 배도 많이 이렇게 막 그렇게 피납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납치됐을 때 몸값을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났대요, 해적들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소문도 났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봉이라고 소문난 거죠. 봉. 근데 그런 이제 그 단서가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 3호 드리모 사건이. 저도 그거 알아서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였거든요. 예. 2010년 4월에 이 3호 드리모가 소말리 해적에 납치가 됐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청해부대 소속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급파를 했는데 해적들이 인질을 쏘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질 안전을 위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당시로선 사상 최고의 몸값을 지불하고 21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상 최고 그 액수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비밀이?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네.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1,0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0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만에서 많아야 500~600만 달러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안 좋은 기록을 세운 거죠. 그 몸값 올려주고. 이름은 드림인데 악몽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꿈이 아니고 악몽이 됐는데 이런 악몽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월 9월의 경우는 구출 작전을 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순간으로 한번 우리 그 아덴만 작전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하르크 섬에서 화물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를 거쳐서 스리랑카로 가는 이제 배인데 이제 1월 15일 날 항해가 시작된 나흘 후에 소말리아 해안에서 동북쪽으로 2,000km 떨어진 지역에서 인도양역이죠. 그러니까 인도양역에서 이제 보트를 아까 그런 보트를 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석혜균 선장이 정말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큰 활약을 하시는데 해적들의 눈을 피해서 이 피랍 상황, 이 사실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해군 쪽에 이제 메일로 전송을 해주고요. 해군은 이제 배가 빨리 가면 적진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소말리아 해안에 그 도착할 때까지 우리 그 청해부대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늦춰달라고 석 선장이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석 선장이 여러 기지를 발휘해서 배를 뭐 이제 뭐 엔진을 끄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속도를 늦추는 이런 이제 기지를 발휘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최영함이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1월 17일에 1차 교전이 벌어집니다. 1차 굴출 작전을 펴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해적들이 공격을 받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결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1차 교전이 지난 뒤에 나흘 뒤에 이제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아덴만 연민 작전을 개시하게 되죠. 위 하늘에는 이제 미군의 P3C 초계기 우리도 많이 공부했던. 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후방에는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있었고 또 오른쪽 후방에는 이제 오만 해군
오만 해군 함정이 이제 기동 중이었고요. 해적의 감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최영함이 오른쪽으로 함수를 돌리고 그리고 우연에 있던 이제 두 척의 고속 단정이 이제 하선을 하게 되죠. 근데 고속 단정들은 이제 최영함 좌연 이제 함이 45m로 이동을 해요.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적들의 눈에 안 보이게 최영함에 가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네. 기습을 한번 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작전이겠죠. 예. 예, 예. 이게 그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최영함입니다. 최영함, 예, 예. 이 최영함은 이 세계적으로 아주 잘 만든 배로 정평이 나 있는 구축함이에요. 이제 한국형 구축함 KDX 2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본이 이제 충무공 이순신함이고요. 배수량 한 4,500톤 정도 되고 그 우리 해군으로는 처음으로 SM2라고 불리는 그 함대공 미사일 제대로 된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이제 그런 구축함이고요. 그 외에 이제 30mm 골키퍼라고 그래서 이제 근접 방공 시스템 그리고 아델만 여명 작전에서 활용한 링스 대잠 헬기 한 대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기에서 막 우리 스나이퍼가 막 사격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헬기 역할이 컸죠. 링스 헬기 말씀하셨는데 링스 헬기. 이게 이제 해상 작전 헬기인데 고속 단정에 탄 이제 공격팀이 3호 주얼리해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해저한테 뺏겨 있으니까 배가 그걸 또 어무 사격을 하는 어무 사격이죠. 그렇게 어무 사격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처음에 이제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달빛에 의존해서 첫 사격을 실시를 했대요. 어두운 상태에서 달빛만 보고 조명 이렇게 막 한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링스 헬기가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예. 린스 헬기는 이제 원래 1970년대 만든 헬기인데 이게 이제 지상군이 쓰는 게 있고 해군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잠 헬기로 1991년에 12대를 도입을 했고 지금 주로 활동하는 거는 1990년대 말에 도입한 슈퍼 링스라는 헬기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링스 헬기를 좀 개량한 이런 이제 헬기인데 전방 감시 적외선 레이더 이걸 전문용어로 훌리어 FLI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다 개량된 이런 이제 장비를 장착을 해서 야간 탐지 감시 능력이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이 붙어 있어요. 네 발이. 예. 그리고 이제 어뢰, 기뢰 이런 걸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해상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잠, 대함 작전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은 그런 잠수함 잡는 거지. 이 5선 수준의 이걸 타고 다니는 이 해적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강점이 뭡니까 링스 헬기가 너무 사양이 너무 좋아요. 걔네 잡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오버스펙. 오버스펙이에요. 소말리아 그 작전 때는 그 기관총을 달아서 또는 거기에 저격수가 타서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에 3호 주얼리오 가판루가 선교에 사격을 간 링스 헬기 안에서 K6 기관총이에요. K6요? 예. 그거 우리 기술이에요? 그렇죠. K6 중기관총. 예. K가 붙으면 항상. 1989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군에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군의 주력 중기관총이죠. 그래요? 예. 89년부터요? 네. 95년부터 97년까지 육군 장교 생활 때였죠. 난 까먹어서 그런가? 이거 처음 보는 게 왜 이렇게 많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 근데 왜 그러냐면 까먹어서 그런가? 이게 모르는 게 주로 많죠. 이제 기계화 부대, 뭐 전차 장갑차에 탑재가 되는 K2 흑표 전차 이런 데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데도 이제 쓰는 공용화기긴 한데 뭐 보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셨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2013년 말쯤부터는 국산 K6 대신에 벨기에제인 M3M 기관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원수님 말씀하셨지만 K6는 원래 이제 지상 장비로 만든 겁니다. 항공기 탑재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발사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해적선에 이런 거 소통하려면 일단은 짧은 시간 내에 압도적 화력으로. 많은, 예. 화력을 쏟아 부어야 제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FN사의 M3M은 K6에 비해서 우선 발사 속도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분당 한 1,100발 정도 되는 빠른 속도를 가진 장점이 있었고 또 이 K6에 비해 가늘고 긴 총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열이 얇아지면 식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연사 시에 이제 과열 걱정도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물 상대역을 하는 동안에 이 구출대원들이 구조 단정 그 세척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빨리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관건 중에 하나가 3월 주얼리에 얼마만큼 빨리 올라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제 사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좀 뭐 특수한 사다리가 네,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가 좀 다릅니다. 생긴 게 나뭇가지 같이 생겼죠. 우리 대원들이 뭐 몇십 킬로씩 되는 뭐 방탄복 뭐 이렇게 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재질이.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이게 사다리가 조립식이 있고 일체형이 있어요. 근데 조립식은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뭐 좀 더 붙이고 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여기서 많이 걸리면 안 그래서 좋겠죠. 대보고 야 짧아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총 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상황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 아덴만에서는 일체형을 쓴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이제 모델을 알았잖아요. 3원 주얼리오라는 이제 재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다리를 가져가면 맞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물은 넘실거리고 바다 위니까 뭐 조류, 배, 수화물 상태에 따라서 배가 또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조금씩.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군이 해외에서 최초로 행한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다리 하나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때 거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근데 이게 사다리 얘기를 굉장히 우리가 길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취약할 때 올라갈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올라오는 모습을 해적들이 발견하고 기관총을 쏘고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뭐 대응하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가장 일차적인 관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총도 중요하고 포도 중요하고 무슨 뭐 네. 초계기도 중요하고 하는데 일단 안전하게 네.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로 공성 또는 공화물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다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조립식하고 일체형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일체형 높이가 정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우리가 또 각 잡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각 잡는 걸 잘해요 우리가. 팬티부터 각이 정확하거든요.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배에 오르는 동안 한 사람도 부상한 사람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첫 고비를 정말 네.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작전에 참가한 대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로 이 사다리가 이 대원들의 교관이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고 한주호 주인이 네. 그때 천안함수색 작전에서 돌아가셨었죠. 잠수해 계속 하시다가 그분이 생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네.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생명을 구하신 분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네. 처음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작전이 끝난 다음에 이거는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이제 했겠죠. 그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아까 이제 사다리 형태였는데 그게 아니고 승강기 형태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승강기라고 그래서 뭐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우리 쭉 끌려오는 도르래 같은 거지 도르래. 도르래처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됨으로써 힘도 훨씬 적게 들고 또 보다 그 무거운 것도 이제 올릴 수가 있고 네. 높아도 이제 또 운영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실전적인 이래서 이제 실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실전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잘못되면은 벌써 좀 작전을 망치기가 쉬우니까 아, 그렇죠.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에 일단 올랐죠. 그래서 뭐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서 근데 그 이유 또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 뭐 사다리에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시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 무슨 뭐 깃발 꺾이는 게임도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게 시작이네요, 이제. 네, 시작이죠. 예, 예. 배에 오른 공격팀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우리 영화에서 잘 나오는데 그 스턴과 섬광탄. 일단 이제 빛을 쫙 이제 퍼뜨려 가지고 밤이니까 네. 눈이 순간적으로 멀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이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걸로 만드냐면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자연에서는 그냥 결정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걸 정제해서 화약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연소하면서 팍 사라지는데 이게 어디서 보셨냐면은 옛날에 뭐 40~50년대 영화 보면 그때 그 카메라 플래시요. 지금은 이렇게 팍 터지면 옛날에 이렇게 뭐 들고 이거요? 접시 같은 걸 들고 예. 확 탔어요. 그게. 예. 그게 이제 마그네슘으로 만든 그 플래시 라이트였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굉음과 섬광이 발생을 물론 그때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썼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적이 막 혼란한 틈을 타서 돌진을 하고 총격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그 참 신기한 게 그때 장면들 영상이 네. 의외로 영상들이 꽤 있어요. 뭐 현장에서 이렇게 막 같이 네. 무빙하는 박진감 영상이. 넘치는 예, 그런 예. 영상들이 있죠. 근데 그 영상은 바로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카이샷이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구출작전을 편 대원들이 이제 헬멧에 장착을 하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영함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작전의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합참 비통대실, 그다음에 청와대 그 유기관리 상황실, 청와대 지하 벙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이 작전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 그 빈라덴 잡는 그 빈라덴 작전처럼 그 식으로. 백악관에다 모여서 있는 것처럼. 그게 예. 가능했던 게 이 카이샷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뒤에 장관했던 한민구 장관이 당시 합참부장이었는데 합참 지휘통제실에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그걸 지켜보고 또 지휘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카이샷에서 인공위성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최영함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형태였는데 중간중간에 끊긴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빈라덴 사살작전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끊길 때마다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튼 그 조마조마 노심초사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카이샷이 재밌는 게 영상만 되는 게 아니고 뭐 GPS 위치, 그다음에 혈압, 심박수 이런 착용자의 상태까지 이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거고요. 작전을 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무선 액션 캠 정도가 아니군요. 초당 30프레임 정도의 이제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반경 10km까지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 액션캠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예. 전송 무선으로 전송을 할 수 있고 도심에서는 5에서 10km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시골이라기보다는 바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해상에서 이제 공중에 어떤 헬기로 전송을 했는데 근데 63km까지 전송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먼 곳까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암호화해서 적군이 이제 역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을 집어넣어서 뭐 보여준다고. 저걸 목적 해적들이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예.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예,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보안 솔루션이 또 우리가 또 네. 셉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본 게임이니까 이제 본 게임을 한번 들어가서 무기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뭐 K6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는 우선 국산 기관 단총인 K&A가 사용됐고 또 이 경호원이라든 특수부대가 가장 많이 쓰는 기관 단총이 있습니다. MP5. 또 우리 게임 쪽에서 게임에도 많이 나오죠. 예. 예, 예. 기본이죠 MP5에. 네. 또 저격총 중에 이제 HW50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딱 이거 아직 장난 아니죠 아직. 근데 우선 K&A는 뭐 다 아시는 누구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싸우신 분도 많을 거고요. 네. 기갑병이나 우리 특전사라든지 통신병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되고 있고 76년에 개발이 돼서 81년부터 양산이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단총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가벼워서 우리 중대장님이 그거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M16이었는데 아주 부러웠어요. 가벼워요 아주 그냥. 예. MP5도. 예, 저 MP5도 저도 아주 애정이 있죠. 그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화력은 약한데 이게 또 진짜 다른 장점이 워낙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 단총이라는 네, 건데 네. 근데 기관 단총 뭐 하면 뭐 기관총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이제 이런 기관 단총은 그때 권총탄을 쓰죠. 9mm탄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화력은 조금 약해요. 그리고 이제 지연 블로우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총알을 발사하면은 이제 안에서 화약 이제 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 가스의 일부를 이제 놀이새를 미는데 다시 써가지고 재장전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 누리새 발사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성이 높다. 그리고 안전성도 높다. 이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독일 총이잖아요, 이게. 네. 네. 지금은 이제 육군 이제 특수전사령부의 이제 707 특임대 그리고 해군 잘 아시는 UDT, 뭐 실, EOD 이런 대테러 팀이 사용하기 좋다. 아하. 그리고 지금은 이제 3.4 다다닥 세 번씩 쏘는 거 있잖아요. 예. 3.4가 가능한 이제 MP5, A5가 주력인데. 이 앞서 말한 이제 부대들이 사용하는 이런 모델들은 전부 이제 L60 스티컬 라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죠. 예. 좀 좋은 플래시.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 그리고 이제 레이저 그 왜 이렇게 저게 이제 빨갛게 빛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영업으로 여기 막 꽂혀 있고 막 그런 게임에서도 거 많이 있으니까. 쓰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추가 장착이 돼 있어요. 예. AW50은 1982년 영국 에큐러시 인터내셔널에서 개발된 총인데 이 구경이 12.7mm, 그러니까 비교적 대구경이죠. 큰 구경은 이제 저격총이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 히테르 같은 이제 원거리 저격 지원용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 도좌 구경이 크니까 도좌는 차량의 엔진 정도를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최고의 무기를 이제 가지고 우리 청해부대 우리 대원들이 작전에 투입했는데 상대도 있잖아요. 참 해적들. 아까 보니까 AK 같은 거 들고 있던데요? 그 뭐 당연히 들고 있죠. 네. 이런 분들은 항상 해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AK-47을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긴요. 해적이라 습관이- 적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쪽에 정규군이니까 근데 해적까지 이런 예의가 바르네. 너무 예의가 원쌤, 발랐네요. 원쌤이. 이런 자들은 그렇죠. 이런 자들은 예. 항상 이제 값싸고 고장 안 나는 AK-47을 저희 옛날에 이제 무기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기로 들었던 게 네. AK-47이었고 네. 또 이런 좀 구닥다리 좀 단순한 무기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또 RPG-7 예 휴대용 로켓포 거의 필수템이에요. 필수템이에요, 두 개는. RPG 뭐 그거 아니에요. AK-47이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지난 뭐 6, 70년 동안 1억 정이 생산됐다. 그래서 뭐 소련, 구소련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라이센스 뭐 그냥 카피 모델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펴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다른 모든 모델의 소총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니까 예 우리가 어디서 총을 딱 보면 그게 AK-47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진짜 역사를 바꾼 소총이네요. 그렇죠. 네. 대통령도 많이 바뀌었겠죠.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팔리는 이유는 뭐 진흙에서 굴르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막 굴려도 총알이 나간다. 러시아의 무기 설계자인 칼리시니코프가 이걸 설계를 한 건데 그때 철학부터가 이미 이제 좀 그런 식이었다고 해요. 땅에 묻었다가 10년 뒤에 꺼내도 쏴진대요. 근데 이제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반동도 심하고 네.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연발 사격하면 이제 과열된다. 이런 게 단점으로 꼽히죠. 예. 계속 이걸 보면서 해야 돼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군의관이었던 윌리엄 베어는 연합군 RPG-7은 저도 제일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왜? 우리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 면에서 총기 AK-47이에요. 예, 로켓 분야에서. 예, 예. 예. 이게 원래는 뭐 말 그대로 적전차를 잡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런 용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사관 이 성형 자격탄이라고 장갑을 보통 관통하는 이런 탄두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넓은 지역을 이렇게 무력화하는 그 인만 살상용 고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탄두를 이제 장착을 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 구경은 한 40mm, 그러니까 4cm니까 아직 뭐 큰 건 아니죠. 그리고 길이가 95cm, 탄두를 포함해서 무게가 7kg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겁지 않으니까 뭐 휴대하기가 편하죠. 많이들 애들도 갖고 다니잖아요. 아프리카보다 애들도 이제 메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가 뭐 아주 긴 건 아니에요. 한 200m 정도로 보는데 보통 이 50m 정도에서는 거의 100% 맞추고 200m에서는 뭐 한 51% 정도 명중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500m까지 가면 4%. 그러니까 뭐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RPG-7이 사실 300m 이상 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진짜로 예상 외의 결과를 낸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일단 등장하자마자 이제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상대로 싸워서 굉장히 큰 전과를 많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4차 중동전, 이제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AT-3 새거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이건 이제 좋은 거죠. 대전차 미사일이니까. 네. 함께 이제 콤비를 이뤄서 800여 대의 이스라엘 전차를 파괴를 합니다. 800 때문에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거의 괴멸 상태에 갔다고 볼 수 괴멸시킨 있는 거죠. 거죠. 야 이거 돈으로 따져도 이게 와. 그리고 1993년에 이제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에서는 소말리아 반군들이 이제 이 RPG-7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원래 대전차 로켓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를 맞으면 뭐 장사 없는 거죠. 맞으면 안 맞아서 그렇지. 맞으면 장사 없는 거 아니에요. 블랙호크 그래. 자 블랙호크 나온 맞아요. 예,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이게 영화화된 게 바로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인 거죠. 예. 네
4시 48분에 시작된 작전이 4시간 48분 만에 막을 내렸대요. 네, 이것도 참 우연일치치고는 흥미로운 부분이죠. 4시 48분에 시작된 작전이 4시간 48분. 생각보다 좀 더 길긴 해요. 네. 전격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48분.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전에 정말 와, 지금 그 전과가 나옵니다만은 엄청난 그 성과를 냈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작전 시작하기 전에 당시 군 수뇌부도 이거는 작전 뭐 해적은 죽을 수가 있지만 우리 군이나 피난된 선원의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구조상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정확히 위치도 모르는 거고 넓은데 그 배가 얼마나 너무나 큰가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세계 인질구출 작전 사상 역사를 따져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몇 명의 사상자는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당시 그 군 수뇌부 장관했던 분이 나중에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난 최소한 그 당시에 서너 명 이상이 우리 쪽 사상자가 나올 걸로 봤고 그렇게 나오면 나 사표 내려고 그랬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석기군 성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별 피해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고 주로 이제 UDTC를 대원들이 작전했는데 그 대원들 얼굴을 정말 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게 그분들 다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막 그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막 사인도 하고 이렇게 뭐 하도 하고 뭐 콘서트에서 가도 이렇게 초청도 하고 막 좀 그러면 방송에도 모시고. 네, 그렇죠. 예. 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네,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예, 이분들 얼굴이 노출되면 네.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네요. 어떤 형태로든 네. 특히 이런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나라든 다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국군의 나라의 자산인데 그분들 저희가 지켜드려야죠. 그분들 안전을 위해서. 네. 하지만 또 저희가 그분들 중에 진짜 이 국방 TV에서만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검문 검색팀 공격 팀장을 맡으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신 우리 김규환 현재 김규환 소령님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사 57기 현재 해군 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소령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환 소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목소리는 우리 네. 유기자님 좀 차분하신데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해부대 육지인으로 파병돼서 검문검색대 팀장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을 수행했던 김교환 소령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국방TV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덴만 여명작전이 이제 7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년까지 뭐 170년도 계속 갈 테니까 이건 뭐 워낙 저희 자랑스러워서. 예. 아니,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김규환 소령님 기사를 제가 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예, 전 언론에 다 소개가 됐던 예. 분인데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 그 기사 우리 소령님 기사 쓰였던 우리 유영원 기자님 생각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유용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예. 그때 기사 좀 읽어보셨나요? 유영원 기자님이 쓰신 기사? 예, 잘 읽었습니다. 마음에 좀 안 드신 분 많았나요?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소령님도 그 UDT CL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UDT CL을 만나.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그 처음이라 보셨어요? 뭐 PD님 못 봤죠? 처음이에요. 아주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그 보통 검문 검색 팀의 공격팀은 어떤 임무를 맡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휘부가 있고 그리고 공격팀이 있고 그리고 고속단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공격팀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실제로 선박에 진입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뭐 다들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네. 당시에 진짜 저 회상해 보신다면 가장 긴박했던 순간, 뭐 위험한 순간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7년 지나 정말 생생하실 것 같은데 그때 회상 그때 이야기 조금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전 당시에 제가 고비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사다리를 설치하고 등반했을 때랑 선박 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선장님 후송을 먼저 실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선박에 등반하는 순간은
구출작전 전반에 걸쳐 작전팀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이고 선박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송은 잔여 해적에 의한 기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었는데 우리 대원들은 마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였고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상황은 저희들이 선교에 진입하고 석선장님을 발견했을 때였는데 당시 석선장님은 해적이 쏜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대원 중 한 명이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대원이 평소에 응급처치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파병 전에 사비를 들여서 미군이 사용하는 응급 치료 키트를 구매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때 가지고 있던 특수 지혈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석선장님을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했었습니다. 상황 해제 올 클리어 된 상황이 아닌데 먼저 급하니까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예. 이 선장님을 먼저 후송하자. 이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이거 공격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오늘 이제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석선장님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판단은 제가 했는데, 뭐 밑에 저희 부팀장들하고 다른 팀장들이 조언을 많이 해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또 살린 걸 수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그 응급 치료하셨던 분이랑 네. 또 지휘관의 판단. 와, 근데 인지를 모두 구하시고 작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때 딱 어떠셨어요? 작전 성공했을 때 솔직히 저희가 그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 무엇보다 대원들이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식사는 이제 보통 때 나오는 식단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좀 고기라도 많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해적들이 저희가 생포한 해적들이 있기 때문에 생포한 해적들 감시 임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로 초코파이랑 이런 것들을 먼저 봉송해서 배로 이제 완전히 복귀한 다음에는 함정에서 뷔페식으로 해서 크게 이제 빅토리 파티를 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작전 수행 당시 결혼하신 상태였었죠? 예, 맞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작전하시는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신 다음에 뭘 하시던가요? 예, 수고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 한번 또 가라고 하시던가요? 또 만약에 나라가 부르시면 가셔야겠죠? 예, 당연히 가야 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 대원들 중에 또 한 2-3번 갔다 온 대원도 몇몇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링셀기에서 막 흔들리는 데에서 이렇게 막 저격을 해서 막 적들을 맞추고 이런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이 자랑스러운 대원들은 저희가 평소에 대테러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적이랑 인지를 구별해서 사격하는 선별 사격도 하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일부러 조성을 해서 신체가 일부러 좀 격한 동작을 한 다음에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 격동 사격이라는 것도 실시를 하고, 이게 개인적 능력이 되면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격실 장악 훈련, 등반 훈련, 통로 기동 훈련 이런 종류별로 이런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는 종합해서 선박이 피랍된 상황부터 구출하는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훈련을 또 하고, 저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에 특별히 보완된 헬기 함정 모의 구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격 훈련장. 그래서 그런 진동이나 흔들림을 일부러 좀 줘가지고 그 위에서 사격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해부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균 40도에 더위 80%의 습한 날씨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해군을 믿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격려 강대 박수. 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김기환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기환 소령님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 시 검문 검색팀 공격팀장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세신 분이에요. 제가 쌈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멋지십니다. 예. 제가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아덴만 여명작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혜균 선장, 이국정 교수,
소말리 해적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뜨네요. 사람들이 아덴만 작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석 선장이 이국정 교수에게 치료받기 전 석 선장에게 중요한 응급처치를 한 건 바로 한 군의관이었습니다. 아미 서전. 군의관은 아덴만 작전뿐 아니라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다만 전쟁의 영웅이 전투병이 되다 보니 조명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군의관이 있습니다. 시간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군의관이었던 윌리엄 베어는 연합권 프랑스의 한 야전병원에 배치됩니다. 야전병원은 매일 쏟아지는 부상병들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부상 병사들을 치료한 지 한 달째 베어가 있는 병원으로 포탄의 파편에 맞은 병사들이 실려왔습니다. 무려 일주일이나 들판에 방치된 이들이었죠. 베어가 서둘러 군복을 자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처에 구더기가 때로 우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소금물로 구더기를 씻어냈더니 상처에서 분홍빛 새살이 돋아있던 겁니다. 베어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구더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이듬해인 19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어는 존스 홉킨즈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로 부임합니다. 항생제가 없던 당시에는 골절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염증과 피부 괴사 같은 후유증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데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베어의 머릿속엔 전장에서 본 구더기와 분홍빛 새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질 않았죠. 특히 베어는 거듭된 수술에도 몇 년째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구더기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말입니다. 1928년 9월 병원 근처에서 직접 구더기를 구해온 베어는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데요. 소금물로 어린이 환자의 상처를 닦고 구더기를 올리죠. 어떤 소독제도 쓰지 않고 몇 차례 새 구더기로 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6주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드디어 아이의 상처가 아문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말이죠. 이후 병원 내에 직접 만든 파리 부화기까지 설치한 베어. 본격적으로 구더기를 이용한 임상 실험에 나섰고 86건의 치료가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3건의 치료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심해진 건데요. 베어의 관심은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였죠.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자연에서 채취해온 구더기에 새로운 세균이 있었던 겁니다. 베어는 이제 무균 상태의 구더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더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하지만 베어는 포기하지 않죠. 깨끗한 구더기를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파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구더기가 되죠. 그렇다면 깨끗한 파리를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겠죠. 그때부터 베어의 관심은 온통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조건에서 알을 낳는지 파리, 오로지 파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100% 멸균된 구더기를 만들어내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죠. 이 구더기 치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병사들을 치료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는데요. 베어의 구더기 치료법은 194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현대식
항생제가 개발되며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항생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생기며 다시 의사들의 눈길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구더기 치료법은 골수염뿐만 아니라 욕창, 화상, 당뇨 합병증 등 괴사한 피부 치료에 널리 쓰이는데요. 의료용 구더기가 심어진 거즈를 상처 위에 대고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구더기는 소화효소를 분비해 이미 죽은 피부를 녹여 먹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소화효소에는 항균 기능은 물론 세포 재생 기능까지 있어 새살이 자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정말 일석이조의 치료법이죠. 구더기는 또 멀쩡한 피부는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외과 수술보다 더 정확히 치료할 수 있어 현대의학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 2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구더기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10여 곳의 대학병원에 도입돼 사용 중입니다. 어쩌면 배우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죽어가는 전우를 지켜봤던 그에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아팠을 테니까요. 그의 따뜻한 발견은 숨은 영웅처럼 지금도 곳곳에서 작은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전쟁은 끝나도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본방야서 데뷔작 잘 봤습니다. 이거 너무 예. 그 영혼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좀 길게 좀 하세요. 잘 봤습니다 뭐예요? 같이 일하면서 길게 좀 하지 마시고. 아유, 진심인데. 네. 하여튼 그 보고 나니까 우리 저 21명 인지를 구출한 이 네. 그 여명 작전과 또 이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네. 이 정말 밖에 지금 날이 엄청 추운데 이 마음은 아주 훈훈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좋은 의미로. 네. 결국은 무기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사람의 노력과 마음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군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군장병분과 우리 또 국민 또 우리 시청자분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희 우리 세 명의 남자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게임의 벤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도 하셨었군요. 네. 그때도 얼굴 가리고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일이 인터뷰를 못했어요. 전 언론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로 군에서 이제 기자들 질문지 보내면 답변 드리고 몇 년 뒤에는 개별 인터뷰를 했죠. 몇 년 뒤에. 그 당시에는 못했고. 개별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몇 년 뒤에. 대면하셔가지고 아니 대면 대면은 안 되고 전화로 이제. 그때도 또 그렇게 또 이게.